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코딩 자격을 소개해드릴 링키플러스 대표 최민희입니다. 자, 지금까지 계속 우리는 소프트웨어 코딩 자격에 관한 3급, 2급, 1급의 이론 부분을 지금 수업을 배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컴퓨팅 사고력과 알고리즘, 그리고 두 번째는 정보윤리와 보호에 대한 문제, 그리고 실생활과 IoT에 대한 부분까지 지난 시간까지 우리 다뤄보았는데요. 오늘 다뤄줄 부분이 이제 이론 부분에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2급에서만 출제되는 피지컬 컴퓨팅에 대한 부분 다뤄보겠고요. 그리고 1급에서만 출제되는 빅데이터의 이론과 기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급에서 두 문항 출제되고 있는 피지컬 컴퓨팅이라는 이론이 있는데요. 자, 그 가이드북에도 많은 이론들이 나와 있진 않습니다. 자, 피지컬 컴퓨팅의 어떤 분야가 굉장히 넓기도 한데요. 그걸 우리가 하나씩 다 다루기는 힘들기 때문에 자, 가이드북에 있는 내용, 피지컬 컴퓨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어떤 피지컬 컴퓨팅으로 쓰고 있는지, 그리고 센서와 로봇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센서를 기반으로 하드웨어의 상황과 동작을 어떻게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급의 두 문항 9번, 10번의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론에 대한 부분 한 문제 하고요. 그리고 센서에 대한 문제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피지컬 컴퓨팅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센서하고 우리 앞에서 센서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왔죠. 네, 센서와 액추에이터를 이용해서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코딩으로 엔트리나 스크래치 같은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코딩을 하죠. 자, 그럼 이제 오브젝트가 움직여서 실제 점프를 하거나 앞으로 이동하거나 네, 움직임을 우리가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실제로 보기 위해서 어떤 아두이노 보드나 라즈베리 파이 같은 어떤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보드를 연결을 하면 우리가 불을 켠다든지 이렇게 코딩을 하게 되면 불을 켤 수 있고요. 소리도 내고 로봇 같은 걸 움직일 수도 있고 RC카를 또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코딩의 어떤 결과물을 하드웨어로 전달을 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피지컬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핵심 요소가 앞에서도 우리 IoT 핵심 요소도 제가 센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피지컬 컴퓨팅에서도 이 센서가 또 중요하고 시험 문제에서도 한 문제는 꼭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센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서의 종류는 앞에서도 다뤘습니다. 그래서 온도 센서, 빛 센서, 소리, 거리, 슬라이드. 자, 센서의 종류를 제가 이렇게 표로 한번 나타내어 보았는데요. 자, 각각의 센서들은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 또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요. 자, 사용예가 어떤 건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 센서. 온도 센서는 온도 변화에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온습도 센서라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습도와 온도를 측정해서 어느 정도의 온도 이상이면 팬을 돌려라 라고 해서 실제 우리 모터를 이용해서 팬을 돌립니다. 네. 그래서 이걸 실제로 우리가 어디서 사용할 수 있냐면 이제 온도계, 실제로 온도를 측정하는 곳에 쓰겠죠. 보일러 이런 곳에서 쓰고 있습니다. 빛센서의 경우에는 우리 스마트 가로등 제가 예를 들었듯이 어두워지면 불이 켜지고 밝았을 땐 불이 꺼집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가로등이나 아니면 우리 스마트폰 있죠. 네, 스마트폰에도 우리 빛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소리 센서. 소리 센서의 경우에는 소리 값에 따라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소리의 강약을 감지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마이크나 아니면은 이어폰 등의 어떤 소리를 감지할 수 있는 물건에는 소리 센서가 들어있고요. 자, 다음으로는 거리입니다. 거리 센서는 물체와의 거리값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현관 앞에 자동문 모션 센서도 있지만 그 나와의 그 센서의 거리를 측정하는 거리 센서도 자동문에 있습니다. 자,
슬라이드는 슬라이드 값을 조절해서 나오는 값의 변화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피커의 볼륨을 줄였다가 높였다가 하는 것도 슬라이드 센서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버튼의 경우에는 눌렀느냐 누르지 않았느냐에 반응을 하는 센서인데요. 우리 핸드폰, 스마트폰에 이거 버튼 있죠. 홈 버튼이나 아니면 우리 키보드를 터치했을 때 그 버튼 하나하나도 다 버튼 센서이고 그 눌러졌을 때가 1의 반응이고요. 디지털 값에 누르지 않았을 때 0의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뒤에 예제에서 버튼을 눌렀냐 안 눌렀냐 1과 0이다 라는 걸 예제로 실제 기출문제에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LED는 어떤 상황을 감지해서 빛으로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LED는 뭐 여러분들 자동차 라이트나 아니면 LED 전구 볼 수 있죠. 그래서 코딩으로 실제 내가 예를 들어 버튼을 눌렀을 때 빨강색 LED를 켜라 라고 실제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센서를 이용해서 내가 코딩한 것을 어떤 하드웨어로 결과물로 전달을 할 수 있는 게 센서의 핵심 요소가 또 있기 때문에 우리 센서는 중요한 부분이고요. 각각 이 시험 문제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액추에이터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액추에이터, 아까 센서 액추에이터로 결과물을 낸다고 했죠. 그래서 코딩의 결과물을 어떤 움직임으로 나타내는 게 액추에이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코딩으로 RC카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RC카 움직이는 거에 대한 시험 문제가 꼭 한 번씩 또 나오고요. 그 결과물이 RC카나 어떤 휴머노이드의 어떤 로봇, 그렇게 움직임을 실제로 움직임으로 나타내는 피지컬 액추에이터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피지컬 컴퓨팅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피지컬 우리 컴퓨팅이 이제 뭔지 알았고요. 그러면 그 피지컬 컴퓨팅 시스템은 무엇일까요? 자, 입출력 장치로부터 외부의 어떤 정보를 입력을 받거나 반응하는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자, 우리 입력하는 장치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예를 많이 듭니다. 아두이노에서 버튼을 누르거나 그리고 초음파 센서, 거리값을 감지하죠. 그리고 조도 센서, 이런 경우에 어떤 입력 장치입니다. 그래서 입력을 이런 센서로 받으면 자, 마이크로 컨트롤러인 이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아두이노 보드인데요. 이 보드로 연결을 해서 자, 출력 장치, 자, 불을 켜거나 LCD에 글자를 보여주거나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입출력 장치로부터 어떤 외부에 있는 정보를 입력받아서 반응하는 시스템, 그래서 피지컬 컴퓨팅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피지컬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센서 로봇이라고 해서 그 센서에 대한 부분에 한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디지털 핀 값을 이용해서 이 RC카, 자동차의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이 문제가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핀에 어디에 값에 연결을 했을 때 자동차가 전진한다, 후진한다, 이걸 코딩으로 어떻게 나타내는지 한번 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3번 핀, 디지털 핀, 어디 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두이노를 직접적으로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피지컬적인 걸 해보지 않으셔도 그러면 않으면 이 2급 문제를 풀 수 없을까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 피지컬의 이 두 문제, 2급의 두 문제는요. 아두이노를 굳이 피지컬을 실제 연결해서 해보지 않아도 풀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가 있구나라는 것만 인지하고 계시면 그 두 문제는 푸는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디지털 핀 값이 연결되었을 때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거를 지금 블럭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3번 핀에다가 우리가 어떤 연결을 했을 경우에 자, 오른쪽 바퀴가 전진한다고 해요. 내가 어떤 보드의 그 원리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어디 3번 핀에 연결하면 오른쪽 바퀴가 전진하는구나. 그랬을 때 블럭이 자, 디지털 핀 3번의 출력을 하이로 설정하기라는 블럭이 있습니다. 자, 실제 아두이노 연결할 때 이렇게 하는데요. 자, 하이일 경우에는 눌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 값을 가지죠. 그래서 눌렀을 때 3번 핀의 디지털 값을 눌렀을 때 오른쪽 바퀴가 전진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자, 9번 핀에다가는 오른쪽 바퀴에 후진하는 값을 넣습니다. 그러면 9번 핀에 눌렀을 때 오른쪽 바퀴가 후진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자, 그럼 디지털 핀 10번 핀에는 왼쪽 바퀴가 후진합니다.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핀 10번에 출력을 하이로 설정을 하면 왼쪽 바퀴가 뒤로 후진하게 되죠. 자, 11번 핀에는 왼쪽 바퀴가 전진하게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다는 조건을 실제 문제에서 줍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연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에 연결되면 오른쪽 바퀴가 전진 후진하는구나 라는 내용만 아시면 이 문제는 그대로 주어지고 또 새로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코딩이 되어 있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각각 디지털 핀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이제 RC카라고 했을 때 3번 핀과 11번에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가 전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전진하게 되고요. 9번 핀과 10번 핀이 하이로 설정이 되면 후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 3번 핀만 연결되어 있을 때, 자, 3번 핀은 아까 어디에 연결되어 있었냐면요. 오른쪽 바퀴 전진하는 값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른쪽 바퀴만 전진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론적으로 디지털 핀 11번 핀은요. 왼쪽 바퀴를 전진하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핀 11번만 만약에 하이로 설정을 했을 경우에는 이 자동차가 왼쪽으로만 갑니다. 그 방향을 이렇게 이해하시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각각 4개의 핀의 값을 설정이 하이가 아닌 로우는 0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0값을 가지게 되면 로봇은 이 RC카는 어떻게 될까요? 정지하겠죠. 그래서 각각 디지털 핀 값이 0이 되면 이 RC카는 정지한다라는 것을 표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계속 나오는 말들이 디지털 값이라고 하는데 앞에서도 살짝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제 아날로그와 디지털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날로그는 어떤 밝기의 정도, 온도의 정도, 길이, 각도 등 어떤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양을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로 나타내면 연속적인 어떤 그래프로 표시가 되고 있고요. 자, 그에 반면 디지털인 경우에는 연속된 양이 어떤 일정한 간격으로 끊어서 숫자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이일 경우에는 1이고요. 로우 설정했을 때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지털 값은 0과 1의 값으로 정보 상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핀의 하이, 디지털 핀의 로우, 그런 블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 디지털의 의미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제가 간단히 아두이노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가려고요. 왜냐하면 여기를 이해하면 조금 더 뒤에 이제 센서의 부분이나 그 디지털에 대한 핀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서요. 그렇다고 아두이노를 다 아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요거 간단히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LED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LED라는 센서가 연결이 되어 있죠. LED라는 센서가 연결이 되었는데 불을 깜빡깜빡 켰다 껐다를 10번 하려고 합니다. 자, 그때 코딩을 보시면 자, 10번을 반복하기에 블럭을 썼고요. 그리고 자, 이 LED는 디지털 핀 13번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13번 출력의 하이 1의 값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1초 기다리고 13번 핀을 0 끈다는 얘기죠. 결국엔 하이면 LED가 켜지고 로우면 LED가 꺼집니다. 자, 그래서 껐다 켰다를 10번 반복한다라는 의미는 블럭으로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 어떤 샘플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를 샘플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어컨의 모양이 실제 이건 엔트리에 있는 에어컨의 모양인데요. 에어컨의 모양이 바람이 나오는 모양과 나오지 않은 모양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안에 있는 센서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센서를 쓸까요? 라는 게 1번 문제이고요.
자, 2번 문제는 센서 값이 160보다 크다일 때라는 어떤 조건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럴 때 1번은 무엇일까요? 에어컨은 무슨 센서일까요? 당연히 온도 값을 측정해야 되니까 온도 센서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값이, 그 온도 센서 값이 160보다 크다일 때라고 아예 조건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크다, 작다에 대한 등호만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온도 센서의 값이 160보다 클 때면 정답은 크다의 등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예를 실제 엔트리에서 표현을 해보면 지금은 이제 이론적인 부분으로만 출제가 이렇게 되는데 그걸 실제로 우리가 코딩으로 꾸며본다면, 코딩으로 프로그래밍 해본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자, 온도 센서 값이 방금 160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160보다 클 경우에 이 에어컨의 모양이 켜짐으로 바꿉니다. 켜짐으로 바뀌고 만약에 아니면 그러니까 온도 센서 값이 160보다 크지 않으면 작으면 에어컨의 꺼짐으로 모양을 바꿉니다. 사실은 이런 코딩을 위해서 앞에 그 센서를 이용한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이렇게 코딩도 해서 실제 아두이노나 어떤 보드를 이용해서 피지컬적인 걸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나 아니면 센서를 이용해서 결과물을 실제 볼 수 있는 하드웨어적으로 볼 수 있는 걸 한번 해보시면 문제를 푸는 데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샘플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게임기 컨트롤러를 가지고 우리가 게임을 하려고 합니다. 위 이미지에 있는 어떤 것들을 눌렀을 때 게임의 상황을 조절합니다. 당연한 내용이겠죠. 그러면 이 게임기에 사용된 센서는 무엇일까요? 눌렀을 때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버튼을 눌렀을 때 누르면 전기가 연결되기 때문에 문제 2는 0과 1의 값은 어떤 값인지 적으세요 했습니다. 자, 눌렀을 때 그러면 디지털 핀 값에 하이로 설정이 됐다. 그러면 1의 값이죠. 그래서 전기가 연결돼서 흐르게 하는 거는 1의 값입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화재 감지기로 화재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재 감지기는 어떤 센서가 사용됐는지를 물어보는 건데요. 자, 두 가지 센서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면 화재 감지기에 사용된 센서는 어떤 센서이고 또 어떤 센서와 함께 사용하여 사람들이 상황을 들을 수 있도록 한다 했습니다. 힌트가 나왔네요. 들을 수 있도록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들을 수 있는 건 소리 센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화재 감지기에는 어떤 센서가 있을까요? 온도를 측정하죠. 그래서 불이 났을 경우에 그 실내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화재 감지기는 온도 센서를 사용하고요. 어느 일정 온도가 올라갔을 때 소리를 내서 상황을 알려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소리 센서도 씁니다. 그래서 온도 센서와 소리 센서를 사용하는 화재 감지기 예시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급에서 실제 출제가 된 기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식물이 성장하는 과정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림으로 나타내었는데요. 이 이미지처럼 식물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따뜻한 햇빛과 그리고 적절한 기온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보니까 연산자가 있고요. 그리고 필요한 센서 블럭이 무엇인지에 대한 예시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예시를 보면서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피지컬 컴퓨팅의 센서 블럭을 이용해서 센서들 어떤 센서를 이용했는지를 우리가 맞춰야겠죠. 코딩을 하려고 합니다. 조건에 맞는 연산자와 센서 블록을 적으세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를 보시면 그 위에 보기에서 위 이미지처럼 식물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따뜻한 햇빛과 적절한 기온이 갖춰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조건이 다 만족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연산자일까요? 우리 앞에서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AND 연산자일 경우에
적절하게 식물이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정답은 그리고 연산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센서를 쓸까요? 네, 햇빛과 기온이라고 했기 때문에 빛 센서와 온도 센서, 네, 빛 센서와 온도 센서로 우리는 이 필요한 센서 블럭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기출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서 문제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2급의 9번, 10번의 문제, 피지컬 컴퓨팅 문제는 거의 센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센서 문제들의 기출 문제를 조금 많이 풀어보시면 실제 내가 피지컬을 하지 않아도 이런 센서는 이렇게 쓰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거를 좀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이번 두 번째 문제도 거리 센서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리 센서를 이용해서 어떤 자율주행 자동차를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은색 라인을 따라서 자동차가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고 질문에 답하세요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질문을 보면 디지털 핀 번호가 앞에 아까 말씀드린 그 RC카처럼 3번, 9번, 10번, 13, 11번에 연결돼 있다고 이렇게 보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진, 후진, 어디 밖에 전진, 후진이 보기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자동차 앞면 좌측에는 5번, 우측에는 3번 거리 센서가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거리 센서 값이 150 이상이면 검정색 라인을 따라가고 이동 속도는 100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그 센서 값이 150 이상일 때 계속 자율주행한다는 얘기겠죠? 속도를 100으로. 자,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동차가 전진하고자 할 때 이동 속도 100 값을 어떤 핀에다가 부여해야 하는지 핀 번호를 쓰라고 합니다. 자동차가 지금 센서 값이 어느 정도 이상이면 100의 속도로 전진하려고 합니다. 자, 전진하려고 할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디지털 핀 번호를 보겠습니다. 전진의 핀 번호는 오른쪽 바퀴는 3번이고요. 왼쪽 바퀴는 11번 핀이 하이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지만 전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어떤 핀 번호냐면 1번의 값은 디지털 3번 핀이고요. 자, 2번의 답은 디지털 11번의 핀입니다. 그래서 3번과 11번의 핀이 하이로 설정이 되어야지만 네, 동시에 이렇게 전진을 하게 됩니다. 실제 RC카나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LED 광고판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LED 광고판은 LED 전구를 이용해서 자, 여기는 글씨를 보여주게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자, 각 핀이 1, 2, 3, 4번 핀인데 출력 값이 8, 8, 8, 15의 출력 값을 가지고요. 자, 그 출력 값의 LED 광고판은 첫 번째 출력값 8에는 1000, 두 번째 핀 2번의 출력값 8은 1000, 3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4번의 경우에는 15의 출력값을 가지기 때문에 광고판에 4개가 뿌려줍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디지털 핀에 연결되어 있는데 출력값이 8, 8, 8, 15이면 이건 10진수이구나. 그것을 LED 광고판 2진수로 바꿨을 때 1이면 어떻게 되는 거였죠? 1이면 LED의 불이 켜지는 거였습니다. 자, 0이면 LED 불이 꺼지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LED 불이 켜져 있는 일종 라인만 봤을 때 어떤 광고판의 글자가 표현이 될까요? L이라는 대문자가 표현이 되겠죠. 자, 그 내용이 오른쪽 A, B, C에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요. 자, A는 1은 LED를 켠다. 네, 우리 다 아는 내용이죠. 0은 LED를 끈다. 자, B의 내용을 살펴볼게요. 자, 핀 각각의 1, 2, 3, 4번에 출력 값을 통해 LED의 알파벳을 표현한다. 그쵸? 각각 8, 8, 8, 15의 출력 값을 통해 그걸 이진수로 변환해서 각 1의 값은 불을 켜지는 걸로 해서 우리가 숫자나 문자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C, 예시에서 지금 보니 예시에서
L을 표시하고 있다. 네, 1이 다 켜졌기 때문에 대문자 L을 표시하고 있죠. 자, 그러면 핀 1번의 출력값 8은요. 그걸 이진수 1000으로 변환한 값입니다. 네, 우리가 이진수를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8을 이진수로 변환하면 1000이고요. 15를 이진수로 변환하면 14개가 됩니다. 네, 근데 이거는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변환하는 걸 굳이 몰라도 이렇게 다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네, 그래서 변환하는 거는 굳이 내가 이렇게 외워서 할 필요는 없고요. 자, 이런 식의 원리를 항상 설명으로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방금 L이라고 하는 그 알파벳 대문자를 LED 광고판에 보여주었는데요. 자, 그 LED 광고판에 알파벳 대문자 O를 표시하기 위해서 자, 핀 1번과 3번에 어떤 출력값을 넣을 수 있을까요? 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핀 1번은 이진수로 1111이네요. 자, 두 번째는 9의 출력값이 1001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이 이진수를 10진수를 이진수로 바꾸지 않아도 이 문제를 풀 수 있게 딱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1111이면 그거를 마지막 핀 4번에 보면 1111이 출력값 15로 나타냈다고 했죠. 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핀 1번도 15의 출력값을 갖고요. 자, 두 번째 핀 2번은 1001의 이진수이기 때문에 9의 출력값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3번의 정답도 마찬가지로 1001의 십진수 값이기 때문에 우리는 9의 출력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진수로 바꾸지 않아도 우리는 이렇게 바꾸는 걸 뭐 공부를 하셔서 더 이해도를 높이시면 시험 보는데 도움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약간 저학년인 경우에는 저학년이 2급을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또 이렇게 이진수에 대한 걸 또 이렇게 십진수로 바꾸거나 십진수로 이진수로 바꾸는 걸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진법이 이런 거다라는 것만 이해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는 우리 2급에 있는 피지컬 컴퓨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자,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했던 1급의 실생활과 IoT의 한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1급에서 6, 7, 8번이 우리 IoT와 실생활에 대한 문제 그리고 빅데이터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자, 그래서 6, 7번의 IoT와 실생활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었고요. 8번에는 빅데이터 문제들이 거의 매번 그냥 8번은 빅데이터 문제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가 무엇인지에 대한 너무 사실은 광범위한 그 분야의 빅데이터는 이론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8번에 나오는 문제 위주로 어떤 내용인지 이론은 설명드리고 그리고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oT와 빅데이터. 그럼 빅데이터라는 건 무엇일까요? 빅데이터 이름만 들어도 우리는 조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기존에 있는 데이터 응용 소프트웨어로 수집, 저장, 분석, 처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많은 양의 데이터를 우리는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 정보화 시대에 너무 데이터들이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이 빅데이터의 문제가 그래서 조금 많이 이슈가 되고 미디어에서도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빅데이터는 이렇게 기존의 소프트웨어로는 처리하기 힘든 엄청 큰 많은 양이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요. 자, 그러면 빅데이터의 주요 한번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데이터는 주요 특징으로 규모, 다양성, 속도, 정확성, 가치 이 5가지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자, 앞에 보시면 다 V죠. 네, 영어로는 다 V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기본의 빅데이터의 그 주요 특징은 3가지였습니다. 네, 앞에 3개 규모, 다양성, 속도. 그래서 3V, 3V라고 해서 주요 특징을 3가지만 원래 있었는데요. 최근에 4번째, 5번째인 정확성과 가치의 내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규모, 빅데이터는 규모라고 한다면 기존의 빅데이터 자체가 원래 기존에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라는
처리하기 힘든 정도의 방대한 양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규모를 가지고 우리는 주요 특징을 하나 설명을 할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다양성입니다. 네, 다양성은 우리가 빅데이터의 경우에는 어떤 기록, 로그 기록이나 뭐 소셜, 위치 등 어떤 이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빅데이터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걸 또 특징 중에 하나라고 설명드리고요. 자, 세 번째는 속도입니다. 자, 빅데이터는 우리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죠, 최근에. 그래서 분 단위, 초 단위, 뭐 0.1초 단위까지 아주 작은 단위까지 속도로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도도 빅데이터의 주요 특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정확성입니다. 이게 이제 추가된 내용인데요. 이 정확성은 빅데이터는 이제 양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데이터의 양이 많은데 양도 중요하지만 그 데이터의 신뢰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보다는 데이터의 분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얼마 정도의 그 좋은 가치를 낼 수 있느냐, 그것을 이 데이터의 정확도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뢰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어떤 주요 특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가치입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데이터가 굉장히 방대하고 양도 많고 속도도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를 갖고 있다라는 게 끝이 아니고요.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어떤 기업이나 어떤 분석을 해서 기업에 어떤 이익을 줘야 되는 거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조직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것이 빅데이터의 또 주요 특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5가지의 주요 특징은요, 빅데이터에서 예시로도 나오고요. 각각 시험 문제로도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처음에 말씀드린 규모, 다양성, 속도 중에 2가지만 있어도 우린 이 데이터는 빅데이터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5가지의 주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빅데이터에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빅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어떤 처리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빅데이터는 데이터를 잘 수집해서 그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해서 활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처음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아주 좋은 데이터를 잘 수집을 해서요. 그 데이터를 변환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 속에 어떤 숨은 의미를 찾는 분석. 네. 데이터를 분석한 후에 어떤 시각화, 내가 그것을 편하게 잘 볼 수 있는 표나 그래프로 시각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각화된 내용을 우리는 8번 문제에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8번에서는 표와 그래프로 이제 예시를 주고요. 그리고 이 표를 거꾸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네, 그것을 평가하는 문제가 8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각화를 마지막으로 해서 그것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를 또 우리 기출문제를 통해서 살펴보고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과정을 우리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인식. 네, 데이터 인식은 분석을 전제로 한 가용 데이터를 확인하는 단계. 이런 데이터가 있구나라는 걸 일단 먼저 알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자, 수집하는 것은 조직 내 외부에 있는 여러 데이터 소스로부터 필요한 데이터를 검색해서 수동적으로 아니면 자동으로 수집하는 단계를 우린 데이터 수집 단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크롤링, 센싱, RSS, 로그 수집이라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자, 크롤링은 인터넷에 막 돌아다니고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수집을 합니다. 네, 그래서 SNS, 블로그 같은 경우에 있는 어떤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내가 필요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할 수 있겠죠. 네, 그거를 크롤링이라고 하고요. 자, 센싱은 각종 센서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의 경우에는 어떤 온습도 센서를 통해서 그 실내, 그 스마트팜 안에 있는 내부의 온도와 습도를 이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죠. 네, 그래서 센싱을 통해서도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RSS는요. 네, 데이터 생산, 공유, 참여 환경의 웹을 구현하는 기술이에요. 네, 그래서 각 사이트에 방문하지 않고서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요. 자, 로그 수집은 방문자가 흔적을 이렇게 남긴 흔적들을 로그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이트에 내가 방문한 것들을 다 기록에 그 사이트에 남죠. 몇 번 방문했는지 그래서 알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좋아하는 어떤 사이트에 누가 방문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방문 기록을 남긴 것을 로그 수집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도 우린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린 데이터 저장, 세 번째 단계는요. 데이터 저장인데요. 이거는 뭐 분석 활용을 지원하는 단계로 데이터를 실제 저장하는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처리, 많은 양의 데이터와 속도,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기술을 데이터 처리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냥 있다라고만 아시면 되세요. 실제는 이 시각화되어 있는 걸 우린 분석하는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다섯 번째는 데이터 분석의 내용이 있어요. 자, 많은 데이터로부터 사실, 관계, 추세, 패턴 등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우리는 거기서 찾는 거죠. 그게 데이터 분석입니다. 뭐를 보고? 시각화되어 있는 그래프나 표를 보고. 네.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를 우리는 이 그림처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원그래프, 실제 8번 문제에서 그래프가 원그래프가 나온 경우도 있고요. 뭐 이런 막대 그래프, 꺾은 선 그래프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의 종류별로 나와서 걔를 분석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시각화는 그래프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픽토그램이라고 해서 지금 비상구나 어떤 이런 그림을 보면 어떤 의미인지 우린 바로 알 수 있잖아요. 네, 설명이 없어도 네, 그렇게 시각화를 픽토그램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요. 자, 아래는 워드 클라우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검색한 단어를 추출해서 그 단어를 제일 많이 크게 이렇게 뿌려주죠. 그래서 그것을 워드 클라우드로 표현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에 시각화는 통계 그래프나 아니면 픽토그램이나 워드 클라우드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빅데이터가 어디에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데이터는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은 곳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하나씩 들어볼게요. 첫 번째, 상품 진열의 법칙입니다. 네, 판매량이 높은 상품을 안쪽에다가 진열해 놓고요. 그리고 그 상품을 찾으러 가기 위해 그 전에 다른 상품들을 구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법칙도 유도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연관 상품들을 한 곳에 모아서 구매 욕구를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별로 잘 팔리는 상품을 분석해서 세일 이벤트를 실제 우리 마트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 어느 마트에서는 이제 날씨 예보에서 내일 폭설이 온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마트에서 딱 입구 앞에 손난로와 그리고 우산을 배치를 해놨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거기에서 보이니까 구매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매출도 실제 한 15% 증가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도 상품 진열의 법칙을 이용한 거고요. 그리고 또 어떤 마트의 경우에는 고객들이 동선이 시계 반대방으로 돌고 있다라는 어떤 분석을 통해서 그런 분석 결과가 나와서 마지막에는 아이스크림 매대를 놨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동선을 다 돌고 마지막에 아이스크림을 구매해서 나올 수 있도록 마지막 어떤 한쪽 코너에 아이스크림 매대를 거기다 설치를 해서 또 아이스크림의 매출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상품 진열의 법칙은 기존에 있는 어떤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상품 진열의 법칙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추천 시스템입니다. 추천 시스템은요,
고객이 구매할 상품을 미리 준비하는 아마존을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아마존에서는요, 고객들이 구매를 많이 하는 그 물건들을 통계를 냅니다. 네, 분석을 합니다. 어떤 물건이 구매를 많이 합니다. 어떤 물건을 구매 많이 합니다 하면 이 물건을 미리 물류센터에다가 많이 저장을 해 놓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물건을 사람들이 클릭하기 전에 먼저 가져다 놓고 사람들이 클릭이 시작하면 좀 빠른 배송을 해주는 거죠. 네, 그렇게 구매할 상품을 미리 준비하는 아마존 시스템도 추천 시스템이 한 예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내 취향을 저격하는 넷플릭스의 경우에도 분석 알고리즘을 씁니다. 시네매치라는 분석 알고리즘을 써서 이제 사람들이 내가 많이 좋아하는 장르의 영화나 드라마의 경우에 그런 비슷한 류의 드라마들을 계속 추천을 해주죠. 네, 그것도 기존에 이제 내가 많이 클릭을 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천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어디서 활용이 되냐면요. 위치 활용 시스템입니다. 위치 활용 시스템은 예를 들어 올빼미 버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2013년에 서울 심야버스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올빼미 버스라고. 그래서 그 버스는 그 사람들이 많이 없는 그 심야버스를 사람들이 많이 없는데 많이 배정을 하면 뭐 인건 낭비도 되고 소모 낭비가 많이 되겠죠. 그래서 12시부터 5시까지 사람들이 한 통화량, 30억 건의 그 통화량을 분석을 합니다. 네, 어디서 통화를 하고 있는지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500만 건의 심야 택시 승하차의 기록을 데이터로 모읍니다. 네, 그래서 그 기록들을 분석해서 사람들이 많이 그 시간대에 많이 내리는 장소 9개의 노선만 버스가 다닐 수 있는 그 올빼미 버스가 개통이 되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그 위치들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결과를 유출해서 9개의 노선만 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인력 낭비, 그런 버스의 그 소비 낭비를 좀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위치 활용 시스템도 빅데이터 활용의 일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독일 월드컵 대표팀의 빅데이터 분석의 예가 또 있는데요. 자, 독일 월드컵 대표팀들에게 각각 이 팔과 이 다리에 센서를 다 부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팀들의 패스 성공률, 그리고 속도, 뭐 그런 건강 상태들을 다 데이터로 수집을 합니다. 그 센서들을 통해서. 그래서 선수 한 명당 1분에 48,000개의 빅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그 빅데이터로 맞는 전략과 전술을 세워서 올림픽에 출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에도 올림픽 대표팀 그 독일 월드컵에서도 썼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범죄와 빅데이터의 분석에도 이제 예측 프로그램을 썼는데요. 미국에서 범죄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 LA의 범죄 예측 프로그램이 프레드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을 분석해서요. 그 지역을 찾아서 거기에 경찰을 조금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서 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렇게 배치를 해서 범죄율이 13% 정도 낮아졌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글의 독감 예측 시스템이 있는데요. 자, 2009년에 2월에 구글은 미국 대서양 연안 중부 지역의 어떤 지역에 독감 확산 내용을 알립니다. 자, 어떻게 알았냐면요. 자, 구글이 독감 확산을 예측하기 전에 먼저 독감이 유행하는 지역의 그 직전에 검색이 두통, 발열, 고열, 뭐 이런 검색 등의 단어가 많이 검색이 됐다고 합니다. 독감 유행하기 직전에. 자, 그래서 미리 예측을 한 거죠, 구글에서. 어느 지역에 두통, 구토, 발열 이런 검색이 됐을 경우에 여기 이제 곧 독감이 유행할 것이다 라는 걸 예측을 해서 미리 거기에 알렸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글의 독감 예측 시스템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한 일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배웠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를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연도별 인구 변화를 예측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번 문제는 어떤 표와 그래프로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걸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표와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인구 변화에 예측된 그 표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표를 보고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분석은요. 5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각각 동그라미를 해서 제가 표시를 해보았는데요. 자, 분석 1. 대한민국의 총 인구는 2017년 5,136만 명에서 2027년 5,194만 명까지 증가해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라서 사망자 수가 출생아보다 많아졌는지 적어졌는지를 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를 지금 보여주는 두 번째 표를 봤을 때 제가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2017년에서 2027년 사이에 사망자 수는 늘어났죠. 네. 출생아 수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 수가 출생 수보다 많아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표에서 찾아야 됩니다. 네, 이 부분을 표에서 찾아서 문제 풀이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2027년 이후에는 인구가 증가할까 감소할까를 우리는 이 표를 보고 예상할 수 있는데요. 자, 앞에서 인구 증가를 보면 첫 번째 표를 보셨을 때 제가 노란색으로 또 표시했습니다. 2027년에는 점점 인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표에서 막대 그래프에서 감소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감소가 정답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분석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에 15세에서 64세 생산 연령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73.2%, 고령 인구는 13.8%, 유소년 인구는 1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시각화된 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출산율이 감소함에 따라서 연령비 구성률이 어떤 부분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우린 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표에서 연령별 구성비에서 볼 수 있는데요. 자, 노란색 부분, 초록색 부분이 이제 65세 이상입니다. 그럼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숫자를 보시면요. 자, 그런데 줄어들고 있는 건 가운데 15세에서 64세도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0세에서 14세도 마찬가지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줄어들고 있는 게 지금 두 분포의 그 0세에서 14세와 15세와 64세인데요. 자, 뒤에 문제를 보면 2057년 이후에는 50% 미만으로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50% 미만으로 딱 감소하는 그 분포에 있는 게 몇 세인지를 저희가 찾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로 표시했습니다. 자, 15세에서 64세까지의 인구 분포가 2057년에 50%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답은 15세에서 64세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 세 번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미래 이런 인구 변화를 예상한 결과 출산율이 낮아지고 기대 수명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표를 보고 우리는 이거를 예측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네. 기대 수명이 길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연령비 구성비 중에 어디 구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나요? 네. 65세 이상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인구 변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대비하여야 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결국에 이 문제는요, 요점은 앞에서 보여드린 그 시각화된 표와 그래프를 통해서 각각 내용들을 분석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에 결국엔 기대 수명이 높아지고 연령비 구성 중에 65세 이상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사회적 변화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게 주 요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8번 문제는 문제가 나오고
그래프와 표가 나오고 그것을 보면서 분석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또 많이 키워나가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피지컬 컴퓨팅과 그리고 빅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것이 1급, 2급, 3급에서 나오는 이론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실질적으로 엔트리와 스크래치에서 사용하는 코딩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